군부가 쿠데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왜 불가능하냐? 현재 사회주의 국가 뭐 쿠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도 그렇고요. 소련 모델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 총구는 당이 관리한다예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화시켜 놓은 거예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집단주도 체제에서 표결하면 시진핑도 n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건 표결 안 해요. 주석이 책임져요. 왜 그러냐? 공산당이 군을 관리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중앙구산인은요, 한 명 빼고 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주석이 바로 민간인이에요. 마오쩌둥, 덩시아핑, 지금은 시진핑. 만약 이거를 공산당 중앙위원이나 정치국이나 여기처럼 집단주를 해버리면 당이 군을 통제를 못하죠. 시진핑이 살아있는데 짱여사 부주석이 군권을 흡수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졌고 국가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신과 대화, 괴담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국내 주요 언론들에게서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중국의 국가 주석이죠. 시진핑의 실각설, 그리고 군부가 스스로 군권을 장악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조영남 교수님을 모시고 이 얘기에 대한 학자적인 측면에서의 반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2부 순서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유포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일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진짜 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고 허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접근법을 보면 예. 흔히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시진핑 실각설에서 제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5월 20일부터 2주 동안 시진핑 주석이 언론에서 사라졌다. 예. 그때 연금 상태다. 예. 뭐 이런 근거를 대요. 연금.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5월 달에 저 벨라루시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예. 국가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국가 원수에 맞게 그 손님을 맞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기서 안 하고 시진핑 주석 개인 사무실로 쓰는 그 응접실에서 했어요. 굉장히 허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빈관에서 안 하고 개인 집무실에 했다는 거죠. 옆에 있는 그런 응접실을 했는데 굉장히 허름해요. 그리고 배석 한 사람도 왕이 뭐 이런 사람도 없었고 저거 연금당에다 그런 거다. 브릭스 안 간 것도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반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이렇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박이 안 돼요. 왜? 근거를 제시를 못 해요. 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슈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국가 원수는 거기서 안 했는데 또 배석도 외교부장을 위해서 촥 하는데 그리고 브릭스를 왜 안 갔지?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반박한답시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 반박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혹시 뭐 시진핑 주석을 인터뷰해서 거기 왜 안 가셨어요? 왜 좋은 그 영빈관 대두고 거기서 했어요? 물어볼 수 있으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학자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못 해요, 그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도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또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해석이 있고 저런 해석이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시진핑 실각설이 노리는 바예요. 그래갖고 다양한 설이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아, 다양한 설이 있다라는 건 이 설도 의미가 있다라는. 있고 이 설도 있고라는 거예요. 자기 걸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건 반박이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다라면 벌어질 수 없는 일. 권력을 잡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 을 보면 되겠네요. 보죠. 그게 핵심이 정책의 연속성이에요. 권력을 잃었다라면 작년 연말서부터 정책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사라져야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서 군 쪽에서 그랬건 공산당 쪽에서 그렇건 시진핑을 쫓아냈다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정치를 계속할 리는 없죠.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했던 퍼시픽 리포트에 국내 사례 한 무지하게 많은데 그냥 쉽게 국내 사례 2개, 해외 대외 정책 사례 2개. 그중에서 뭐 각각 하나씩만 소개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시진핑 정부의 전 정부와 가장 가다란 차이점이 뭐냐. 우리 김프로님도 아실 텐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집권 1기 때 2012년에서 2017년 동안에요. 장차관급이 중국에서 발표된 겁니다. 440명이 구속됐어요. 장차관급이. 구속이요? 네. 440명. 그러면 많아요? 네, 매년 88명이 잡혀. 그리고 그 사이에 장군들도 매년 20명씩 구속됐어요. 그리고 집권 2기
2017년에서 2020에 조금 줄었어요. 그 비율이 한 30명 선으로. 그다음에 집권 3기로 들어와서는 다시 늘어갔고 2023년, 2024년엔 역시 50명씩 지금 구속됐어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하면 반부패 정책. 네. 그다음에 반부패 정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올바른 태도를 갖자. 그게 정풍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한.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제정한 게 파랑 규정이라는 8가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8가지 규정의 내용은 뭐냐면 회의를 간단히 하라. 해외 순방할 때 행사하지 말라. 그다음에 시내 나갈 때 교통 통제하지 말라. 관용차 비싼 거 쓰지 말라.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의식, 형식주의, 관료주의, 사치풍조 없애는 거거든요. 그거를 집권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음에 2013년 3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십만 명이 걸려갖고 당적 박탈당하고 네. 이건 그래서 파랑 규정 반부패하면 시진핑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근데 그게 올 3월서부터 7월까지 전개됐어요. 그것도 강력하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전개되느냐. 중앙에서는 역시 8가지 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얘기 내려가면 성에서는 더 세게 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회식 금지. 술 먹는 거 금지. 그래서 거의 몇 달 동안 회식을 안 하다 보니까 마오타이 값이 1,000원이 떨어졌다. 아니 제가 최근에 누가 좀 갔다 온 분이 마오타이를 사가지고 한 잔 살짝 얻어먹었거든요. 그럼 하는 얘기가 야 마오타이 구하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정풍운동이 벌인데요. 네, 정풍운동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시식 전라도 쪽 하면 네. 잔치상에 홍어 안 올라오면 상이 아니다 듯이 중국에서는 그쪽이세요? 예? 아니 저 충청도입니다. 예, 예. 근데 중국에서는 모임에 마오타이가 없으면 그렇지. 없다는 그 정도로 필수인데 지금 몇 달 동안을 술 못 마시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시한 건 아니에요. 지방에서 자체에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정풍운동이 세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중국의 7시 연합뉴스가 있거든요. 이걸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있느냐. 파랑 규정 정풍운동을 통해서 고위 당정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보도해 이거를. 이거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시진핑이 권력을 흔들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꽤 된 얘기인데요. 한번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관료들하고 이렇게 저녁 회합도 있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었어요. 네. 술을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그 중국의 저녁 만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기어 나가야 된다고 들어가거든요. 네. 시진핑 정부 들어서 그래요. 술을 안 시키더라고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네. 2013년 3월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파랑 정시 운동 해갖고 이제 걸리면 끝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권력을 잃었다 믿을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러겠죠. 이 사람의 시진핑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파랑 규정인데 이걸 계속 지금 살아 있어요. 예. 지금 요번도 지금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중국 제지 2025 이제 결과적인 평가는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5년에 제가 올해 끝났잖아요. 그거 후속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거든요. 국민경제 사회발전. 이건 앞으로 5년 동안에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예. 이거 여하에 따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향방이 결정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올 초에 그 계획 만드는 기초반이라고 그러죠. 그 실무 책임자가 리창이고요. 총리. 그 총책임자가 시진핑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6월 15일 날 공산당 중앙 이론지인 구시, 지우시 올바름을 찾는 거기에 시진핑의 지침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권력을 잃었다면 잃을 수 없는 일이에요. 권력을 잃은 사람이 무슨 앞으로 5년 동안에 전 국가가 실행할 경제계획, 사회계획에 대한 지침을 내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뭐 또 외교 쪽에서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가면 시진핑 정부의 외교가 장점인 정부 그다음에 후진타오 정부와 가장 커다란 차이점 하나라만 얘기하라면 바로 뭐냐. 아시아 외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외교. 요새는 그걸 묶어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을 쓴다는 그렇죠. 걸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저도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아 외교와 이제 개발도상국인데 이게 강화된 거예요. 왜 강화됐느냐? 미국의 견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2009년인가 써서 2010년에 들어보셨어요. 피보트 에이샤. 그렇죠. 아시아로의 전환. 근데 이렇게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2011년에 리밸런싱, 재균형, 즉 중국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테러와의 전쟁 끝내고 오바마 정부가 모든 걸 다 중국 견제에 쏟겠다라고 선언한 게 2010년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대응을 세워야죠. 그럼 올라오면 와라 하고서
아시아 주변 국가 개발도상국가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시진핑 정부가 쓴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2013년에 중국 역사상 최초로 주변 외공작 좌담이라는 걸 열려요. 여태까지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중앙 차원의 회의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나온 개념이 뭐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이게 들어보셨죠? 네. 이게 미국의 아메리칸 밸류에 대한 대응책이에요. 그 아메리칸 밸류라는 게 뭐 인권, 법치, 시장, 민주 그거 말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경제적 중심으로 한 이게 인류 공동체 건설. 그다음 1대1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야죠. 그게 1대1로예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거를 정말 시진핑 10년 동안 강력히 추진했어요. 성과는 대성공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브릭스. 처음에 5개 국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2006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개 국가로 늘었고요. 그 결과 GDP에 브릭스의 토탈 GDP, PPP로 계산하면 G7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브릭스가 특징이 뭐냐면 대륙별 주요 개발도상국 대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금 중국 편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하이협력기구 SCO 처음에 6개로 시작해서 지금 10개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중국을 중심에 놓고 위쪽 있죠. 중앙아시아 이쪽에 완전히 구축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중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중국 남쪽을 구축해놨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만드는 포럼이 있어요. 아프리카 중국 포럼. 그러면 베이징에서 열면 거의 아프리카 정상들 한두 명 빼고 다 옵니다. 그다음에 중국 중남미 포럼. 그다음에 중국 중앙아시아 포럼. 하면서 이거를 다 시진핑이 만들어서 지금은 최소한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의 우군이 돼버린.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 시진핑이 지금 거의 13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때 쭉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올 그 4월에 다시 한번 회의가 열렸어요. 11년 만에. 제가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시진핑이 시작됐다라면 이런 걸 할 리가 없죠. 다시 회의를 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이제 전승절 기념 가고 그다음에 그 중국 플러스 중남미 포럼 그때 룰라 대통령 오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방문해서 중국 중앙아시아 포럼 하고 이걸 4, 5, 6월 달 계속 하거든요. 이거는 주임 시진핑이 실각됐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군권이 지금 없는 그 주석이 그런 대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설사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트레이드 마크 외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시진핑하면 1대1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과 맞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이건 폐기가 됐어야 맞죠. 근데 이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이런 거를 젖더러 들으려면요. 우리 한 2시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근데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갔는데 이거는 권력을 놓쳤다라 못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반증 유튜버가 뭐라고 반박하는지 아세요?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반박하느냐. 시진핑이 협박당하고 있대요 지금. 인질이 잡혀 있대. 누구냐. 부인하고 딸이 인질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명예롭게 물러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외교활동하기로 다짐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반성문 쓰고. 그러니까 해외 출장 자주 가고 그러는 게 반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있잖아요. 이거는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권력을 그러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잃은 주된 이유가 실정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시진핑의 정책이 폐기가 돼야죠. 폐기되긴커녕 서슬퍼르게 살아있고요. 힘차게 추진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게요. 우리가 중국 통일하는 정말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지금 시즌 2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정영진 정프로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시즌 1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은 게 우리가 국가 간에도 뭔가 잘 아는 사람이 그죠? 비즈니스적으로나 뭐 투자의 측면에서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몰이해가 굉장히 많다. 심각하죠. 특별히 정치 체제나 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몰이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거기서부터 나온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거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유포되고 있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국 위기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위기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 정적론, 피크 차이나. 이거 헛소리라고 이제 작년에 다른 글에서 썼었고요. 예. 저는 안 믿거든요. 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경제 쪽에서 위기가 중국 피크론, 차이나 피크론. 그다음에 정치 쪽이 시진핑 실각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군사 쪽이 중국이 대망 침공설. 예. 이걸 다 묶으면 중국 위기설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좀 대처를 하려면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키포인트 되는 거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괜찮다. 예.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를 우리 김프로님이 제기하신 거에 맞춰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중국을 볼 때 제발 개인을 보지 말고 공산당을 봐라. 예.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바로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 예. 이게 마오쩌둥 시대에는 마오쩌둥이 다스리는 나라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을 볼 때도 마찬가지. 북한은 아시겠지만 주체사상과 수령론이 있어서 예. 이거는 1인 체제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지금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정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국은 최소한 개혁 기후, 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대까지는 이후부터는 이건 집단 조치에다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일부 주로 언론에서 하는 얘기지만 시진핑 1인 체제니 무슨 시황제니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기를 늘렸잖아요, 실제로.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임기를 늘리면 안 된다라는 당내 법규가 없어요. 다 규범이에요. 엘리트 합의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구태타한 것도 아니고요. 불법 임기 헌법에 딱 우리처럼 대통령이 5년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돼 있어요. 네. 중국도.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저는 막말로 남 나라 뭐 국가원서 갖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뭐 일주일 후에 시진핑 주석이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네. 중국 공산당 체제가. 아무 문제. 뭐 그 양반이 문제가 생겨도 아파서 못하게 된다. 그래도 다른 거기에 당은 누가 운영하고 국가는 어떻게 하고 군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예.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제 방한 중인 그 베트남 예. 또람 예. 이제 공산당 서기장 똑같아요. 사실 총석인데 이상하게 서기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람 서기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7월에 예. 응우에프종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병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8월에 또람 그 당시엔 국가 주석이었다가 이제 서기장으로 다시 선출됐거든요. 예. 그러나 베트남 정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책 변화도 없고 정치 변화도 없고. 근데 이제 중국과 저는 이제 주로 중국을 연구하고 글을 쓰지만 베트남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베트남보다 한 5년, 10년을 앞서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거의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엘리트 정치에서는요. 베트남에서 했던 게 거의 중국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오. 이제 그래서 엘리트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를 보려면 베트남을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응우에프종 서기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진핑하고 비슷해요.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공산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어요. 그다음에 강력한 대개방을 통해서 연 7%의 경제 성장을 이룬. 그래서 베트남은요. 베트남 당규에 공산당 서기장은 2회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단 예외는 있을 수 있다. 규정이 있는데조차도 그 인기에 힘입어서 2021년에 베트남 13자 당대회에서 세 번째 연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응우에프종 총석이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1975년에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파벌이 굉장히 세요. 아직도. 북쪽 출신, 남쪽 출신. 그리고 베트남은 호치민서부터 시작해갖고 1965년에 사망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권력이 분산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벌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베트남 엘리트 정치의 최대의 장점은 타협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푼다. 최대 단점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심하고 정책 결정이 늦어요. 그거를 바꾼 사람이 응우에프종 서기장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7월에 죽었는데 권력 쓴 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우리 서울대학교 그 아시아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거기에 진출해 있는 그 대기업 CEO들 특강하러 이제 하노이도 갔었고 올해
봄에는 또 호찌민 갔었고 이제 가을에는 또 다시 하노이 가는데 거기 가서 기업인들 한 5, 60명한테 여쭤봤어요. 이 비즈니스 하시는데 예. 그 정권 교체가 영향을 줬느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베트남 그 대사가 잘하는 분이에요. 최영삼 대사인데 좀 친하거든요. 예. 예, 중국 전문가신데 예. 여쭤봤죠. 보시기에 차이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시진핑이 황제고 뭐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정치 체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장 간단한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잘못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산당을 봐라. 다 틀을 봐야 되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프로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중국통도 사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건 중국이 그렇게 막 따로도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당을 봐라. 그러면 문제 없다. 그리고 여전히 13조 체제 유지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또 중국 관련해서 얘기하고 우리 김 프로님도 중국 정치 엘리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파벌이죠. 파벌이죠. 네. 상하이방, 뭐 공청단판, 태자당에 이것도 대표식의 왜곡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다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먼저 이게 왜 나온 개념이냐? 왜 나온 개념이냐면요. 처음에 언론에서 주로 옛날엔 대만하고 홍콩, 지금 홍콩 완전히 들어갔으니까 언론에서 장쩌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장쩌민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상해에서 일했던 사람이네. 그래서 분류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상해방. 그다음에 후진타오 등장하고 나니까 누군가 봤더니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중앙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네. 그래서 공청단. 처음에 등장한 개념은 분류 개념이에요. 파벌 개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걸 말씀을 약간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는요. 장관급은 정치국에서 선발해요. 예. 시진핑이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차관급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선발해요.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규범적으로 그런 정치국 상무위원회 운영 규정, 정치국 운영 규정이 있어요. 대외 공개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규범상 뭐가 있느냐. 새로 총서기가 되거나 새로 총리가 되면 차관급 인사권을 줍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장쩌민을 예를 들면 19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 운동 이후에 갑자기 천안문 민주화 운동 진압에 관련 안 된 사람이 상해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장쩌민보다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많은데 다 제껴놓고 이 사람을 뽑아 올리니까 그거예요. 그랬을 때 장쩌민이 딱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 10월에 총서기가 됐어.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후진타오가 임명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관에 대한 임명권이 관례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랑 친했던 사람과 차관에 임명해요. 20, 30명을. 그리고 그 사람이 2, 3년 지나고 나면 장관급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장쩌민은 상해에서 5년 동안 당석했던 사람이니까 주로 뒤였던 사람들이 상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해방이라는 표현 안 써요. 뭐라고 쓰는 장쩌민 세력이에요. 그냥. 상해에서 있다고 상해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해시 당석이었던 사람들 쭈룽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거든요. 네. 진짜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네. 근데 쭈룽지는 상해 당석이 출신인데 장쩌민 다음에 상해방으로 분류를 안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쭈룽지는 상해방이 아니에요. 참고로 장쩌민은 덩지아핑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아핑과 견해가 조금 달랐던 천인 리시엔이라는 보수파 그쪽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쩌민이 임명되자마자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자기를 지정해 줬던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개혁이 완전히 후퇴되고 그래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덩시아핑이 쭈룽지를 끌어올렸어요. 부총리로. 끌어올리면서 계속 압력을 가해요. 부총리는 쭈룽지는 경제도 잘하는데 장쩌민은 경제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방이 아니에요. 또 후진타오가 집권했을 때 2002년에 근데 이 양반은 후진타오는 지방에서 근무했던 게 티베트 성하고 귀지성에서 당석을 했고 근데 거기는 진짜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굴 데리고 오려고 해도 데리고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상해는 워낙 이제 풀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누구를 데려오느냐.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3년을 했거든요. 네. 이때 알았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그중에 하나가 리커창. 왜냐하면 베이징 공천단 서기였었거든요. 리커창. 네. 그 사람이 누구까지 가느냐. 후추나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서 흔히 말하는 공천단파라는 것은 공천단 출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후진타오와 같이 공천단 일을 알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진타오 세력의 이름 불러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시진핑은 그것조차도 다 깨버렸어요. 태자당이라죠. 태자당. 근데 태자당은 누구냐? 그 혁명 원로 자제인데 네. 여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에 다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해방에도 태자당이 있을 수 있고 공천단판에도 태자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상해에서 근무했고 시진핑 측근인데 공천당 출신이야. 그다음에 혁명 원로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세 가지가 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둔갑이 되냐 한국에 오면 서로 다른 정치 노선 갖고 서로 싸우는 파벌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래서 장점인이 물러나면 상해방은 없는 거예요. 장점인이 떠났으면 장점인 세력은 없어져야죠. 약간 그 사람 임명해놨던 군 쪽 사람 몇몇 남아 있죠. 네. 그러나 기본은 없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은 상해방이라는 게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시진핑은 어떤 사람이냐 독한 사람이라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서 검증된 사람만 써요. 그러니까 시진핑 세력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시진핑 세력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써 수자진 시진핑 사람 쪽 사람. 한자 쓰면 뭐 있어 보이죠. 그런 거예요. 이 그런 상황에서 파벌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예. 그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산당을 제대로 만들고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했던 정부 운동이 연안 정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1941년에서 45년까지 했던 건데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때 세 가지를 깨려고 4년 동안 5년 동안 전 당원 강력한 학습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연안 정부 운동이라는 건데 거기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종파주의예요. 파벌주의. 두 번째가 교주주의. 즉 마크스 레닌 달달달달 외워서 소련 유학파들 그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글을 협박성 글을 쓰는 이상한 글 쓰는 당팔고라고 그러는데 즉 제1차 했던 정풍운동에서 첫 번째가 종파주의. 파벌. 지금도 예. 굉장히 엄격해요. 잘 모르시는데 자꾸 파벌하면 일본 파벌 생각하거든요. 자미당 파벌. 거기 진짜 있죠. 꼬야봉. 예. 거기는 충성하는 대가로. 꼬야봉과 꼬봉과. 예. 정치자금 대주고 유세해주고 그다음에 공천권 보장해주고 내가 나중에 총리 되면 내가 입각시켜주고. 그렇죠. 불가능해요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정치국 24명 있잖아요. 공식 회의 빼고는 밥도 안 먹어요. 비공식으로 만나면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인스가 전화해서 같이 만나도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치 비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비서들끼리만 협의하고 그래서 메이다이어 회의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그때는 딱 1년에 2주 다 푸는 거예요. 한번 쫙 같이 만나는 거죠. 네. 그것이 1대1이 아니라. 전체. 같이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파벌을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유일하게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그게 총석이에요. 그걸 제외한. 이게 중국 실상이에요. 무슨 공천당 받들기 이렇게 지들끼리 만나서 뭐하고 전에 저용캉 보시라이 그다음에 링지와라는 사람이 이제 처벌 받으면서 그 처벌문이 나오거든요. 가장 커다란 제목이 뭐냐. 파벌 혈연성이 있다라는 거. 그 실제로 링지화 정치구원이었었고 보시라이 정치구원에서 중칭시 당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중앙위원들과 정치원로도 약 400명이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야 그걸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저우영캉이 후원한 거예요. 셋이 결탁했다.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한 게 중국인데 무슨 파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꼭 해야 돼요. 이게 시진핑 일각선에도 본질하면 군내도 파벌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싸하게 뭐라고 하느냐. 월전방과 대해방. 말도 어려워요.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월전방은 뭐예요? 월남전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월남전 3전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대만 해협이라는 뜻인데 1995년에서 96년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심각하게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그거에 참전했던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이게 이제 원래 이건 대만 학자들이 썼던 표현인데 어떻게 쓴 개념이냐면 이건 좀 이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왜냐하면 주류 언론에서 이걸 다뤄요. 사기치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원래 이걸 제기했던 학자는 어떤 거냐면 세대교체의 개념으로 썼던 거예요. 19차 당대회 1917년에 당대회에선 중앙군사위원회 누가 진출했나 봤더니 짱요선한 사람이 왔다. 그럼 그 사람 누구냐. 월남전 때 영광급 장교였었다. 그러니까 그 코호트가 월남전 경험 있는 사람들이다. 썼던 게 월전방 개념이에요. 그리고 20차 당대회 때 보니까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월남전 안 갔네요. 그래 못 갔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럼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 1995년 96년 대만해협 위기 당시에 장교 집단이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됐다. 이런 걸 한국에서 어떻게 둔갑이 됐느냐. 서로 다른 파벌이래. 둘이 싸운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없어져 버린 세대. 네, 없어져 버릴 것만 아니라 세대 구분을 했었던 거예요. 그건 마치 무슨 뜻한 거냐. 2세대인 덩시아핑과 3세대인 장쩌민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 전문가라고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 단 사람들도 이걸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공부 안 하는 거죠. 원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세대 중에서 군의 정치 세대가 이런 거다. 국내에서는 팝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한국의 근대 정치 지도자 중에서 그래도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추진할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현실 감각도 있고 그거는 정치 지도자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김대중 네. 전 대통령. 김프로는 네. 어떠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 공감하세요? 네, 왜냐하면 IMF 때 집권해서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그 취임사를 하면서 흘렸던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염려됐으나 그때 IT에 대한 획기적인 그거죠. 예,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적어도 통신망에 있어서만큼은 네, 그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그게 기반이 안 됐으면 지금 우리의 IT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서 그런 책 보면서 선구적인 거죠. 네. 토플러 책보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일하게 제가 볼 때 대통령 중에서 외교 전략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북한 한반도 전략이 있었던 분. 그다음에 동의하건 안 하건 어쨌든 뭐 대중경제론이라는 민주경제론이죠. 그렇죠. 네. 경제 이론도 있었던 분이고요. 근데 그 양반한테 유명한 말이 정치는 생물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요. 변화할 수 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치를 볼 때 제발 흑백 논리로 보지 말라. 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7월 이후에요. 중국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7월. 네, 작년 7, 8월 이후에. 혹시 느낌이 좀 잘 모르시겠는데 이건 아실 거예요. 그 전 대사가 누군지 아시죠? 주한 중국 대사. 예. 징하이밍. 예. 그리고 그 양반이 한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데 아시죠? 네네네. 그리고 한국 국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안 좋죠. 감정을 굉장히 건드렸죠. 네,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프랑스 대사도 그랬고요. 네. 칭강이라는 사람 미국 대사일 때 그걸 이름하여 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강경한 중국 정책이라고 그래요. 어설티브 차이나. 근데 그걸 흔히들 이제 중국 영화에 빗대서 전랑외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시진핑의 강경 외교 정책이 무슨 얘기냐면 외교관들과 외교는 중국의 국격에 맞는 지혜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작년 하반기 없어졌어요. 더 없잖아요. 지금 현 대사 주한 중국 대사 무슨 한국 사람 신경 건드리는 얘기 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용해요. 없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 가고 지금 다이빙 대사 오면서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바뀌었어요. 외교 정책이 조정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11월 1일에 무비자 정책 이시죠. 네. 그건 한국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냥 발표한 거예요? 그냥 선언한 거.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일본하고 그다음에 30개 국가들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시진핑 개인 숭배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민일보라든지 신원리엠보 연합뉴스에 나오는 빈도수는 근데 빈도수가 있다고 시진핑 개인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요. 개인 숭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전국인대 연례회 때 전에 같으면 어땠느냐. 이건 전국인대 연례하면 국가주의 정책이 뭔지 이런 걸 부각시켜야 돼요. 근데 대립 땅이나 시진핑만 얘기했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싹 없어졌어요. 또 그다음에 시진핑 개인 숭배와 관련해서 핵심 구호가 뭐냐면 두 가지를 옹호하자. 그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를 확립하자인데 하나가 뭐냐. 시진핑의 당내 핵심지, 전당 핵심지를 확립하고 시진핑 사상의 당내 지도사 지위를 확립하자. 입만이라면 했던 얘기예요. 그게 싹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지식인에 대한 정책이 완화됐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세계 평화 포럼 가고 이제 그다음에 안 가고 했던 게 뭐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저희들 회의 가면 주된 목적은 거기서 뭐 한정 국가부주석 얘기라든지 뭐 이런 리첸타오 뭐 이런 사람들 뭐 장관들 얘기 재미없어요. 진짜 뭐냐면 거기는 중국 학자들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제 얘기 해주고 제가 물어보면 얘기해요. 이건데 2023년에는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못 만나요? 네. 안 만나려고 해요? 네. 밥을 안 그냥 피해버린다니까. 왜 그런 거 나중에 알아봤더니 학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외국인 만나면 보고해야 된대.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가 안식학기라 쫙 그냥 통제하다가 풀어준 거래죠. 예, 7월, 7, 8월 이렇게. 그래서 제가 9월 달, 11월 달에 북경에서 열린 국제회의 2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그 화웨이 그 선전하고 똥관 그 캠퍼스 1, 2 방문했고 올 6월에는
이제 상해 캠퍼스 방문했거든요. 저만 간 게 아니라 국제대학원 교수들 같이 저희들 그런 거 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중국을 방문을 다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시진핑의 권력이라는 것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중국 통해서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영도 체제, 강력한 1인 공산당 집권 체제와 헌법의 근거 국가 헌정제에 같이 어울려 있다. 그리고 그게 파도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진핑의 공산당 영도 체제가 강화되면서 위로 올라갔지만 지금 밑으로 내려지는 작년 7, 8월에 그걸 갖고서 시진핑 실각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책이 바뀌었다. 네. 따라서 시진핑 권력이 그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원로 정치.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퇴장하면서 네. 끌려갔다가 복수한다 지금. 네. 아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편집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죠. 표정도 그렇고 네. 또 그걸 모르는 채하는 시진핑의 표정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끌려간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네. 후진타오 전 주석이 몸이 안 좋습니다. 멘탈리, 피지컬리 다.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 다 나오고 공식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거동이 이상하니까 그런 그거로 해석하고 있고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시진핑 실각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복수. 후진타오가 그 반중 유튜버 보면 뭐냐면요. 5월 14, 15일 날 정치국 확대위가 열려서 거기서 시진핑이 발표했다라는 4분짜리 긴급 입습니다 하면서 쫙 읽어줘. 네. 왕양 다 가짜죠. 왕양이 한 거. 그다음에 시진핑이 자기 비판서 이런 거 읽어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 무슨 얘기냐. 원로 정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게 왜 존재하지 않느냐고 하면 원로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카리스마에 입각한 거예요. 네. 그게 살아있었던 것은 덩샤오핑 때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덩샤오핑이 군을 지배하는 것은 중앙군사의 주석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옛날 제2군, 제2야전군 정치위원이었거든요. 군인이었었어요. 네. 그때 장군했던 혁명의 원로로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원이 남승강화 이런 거 네. 장점이니 개혁개방 안 하려고 하니까 뒤집어 볼 수 있었던 게 평당원으로 신분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개인적 카리스마가 살아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로 정치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제도 조건이라고 해서 자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권한이 나오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라는 사람 저 몰랐어요 사실은. 시진핑 부인은 알았어요. 펑리위안 여사는. 텔레비전에 하도 나왔으니까. 근데 시진핑이 2007년 공산당 17자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딱 임명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몰랐어요. 상해 당석이라는 건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의 권한은 직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떠났는데 무슨 권한이 있고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 메이타이어 회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국내 얼도로 다루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첫째 정치 홀로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거동도 잘 못하고 전에는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마 후진타오 때까지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뭐 장점인도 살아있고 뭐 막 이런 사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여갖고 2주 동안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대부분 죽고 일부는 참석 안 하고 지금 참석하는 사람이 원로 중에 누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죠? 지금 후진타오는 제가 알기로는 뭐 멘탈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냥 뭐 원자바오 예. 왕양, 예. 그다음에 뭐 주룽지, 예. 리루이환 예. 등등 이런 면면인데 제가 알기로 후진타오가 이제 시진핑한테 준 최대의 선물이 뭐냐면 우선 당정군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다 몰려준 거 이거 하나. 예. 두 번째는 그때 이제 비공개로 이제 다른 데서 나온 얘기인데 좀 맞을 거라 생각해요. 선언했어요. 난 앞으로 정치 관여 안 한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과 비슷해 갖고요. 예. 정치 원로들이 은퇴하면서 개인 사무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편의상 그냥 장점인 판공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는 후진타오 판공실 안 둔다. 다 그거 안 둘 거고 동지들도 다 철거하라. 그래갖고 싹 다 없애버렸어요. 아 그러면 뭐 후진타오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시진핑의 거의 은인에 가까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진핑이 중앙군산의 주석을 물러받는 자리에서 중앙군산 주석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인민일보 보도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고마워해요. 후진타오한테. 네. 고마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로 후진타오가 시진핑한테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장점인한테 하도 당해서 장점인이 딴지를 넣으면서 못했던 거 하나. 중국 정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진타오가
그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친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굉장히 존경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쭈룽지도 동의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리류안도 동의했다고 그러고 우리 참여 안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런 사람들이 베이타이오에 와봤자 안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 이건 믿을 만한 데서 제가 들은 거예요. 시진핑이 안 만난대요. 누구를요? 정치 원로들을. 아 그래요? 네, 안 만나고 이런 모임에 잘 안 간대요. 그래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0차 당대회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인선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인선했는가에 관한 그 보고를 쫙 해요. 거기에 보면 공적으로 얘기해요. 요번 인선할 때 즉 정치국 상무위원 뽑고 정치국원 뽑고 국무원 총리 부총리 뽑을 때 정치 원로들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 공식 발표예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 자신감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진핑 들어서 베이타이오에는 뭐냐 전국 노동 모범, 과학기술자 모범, 교사 모범 이런 사람들을 하고 가족을 불러서 일주일 다 놀게 해주는 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치 원로들도 별로 안 남아있지만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프로님도 그렇고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7월 말에서 8월 초 2주거든요. 베이타이오 회의한다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별 의미 없다 이거죠. 없어요. 이미 없어진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의미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치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공산당 정치 선전 조직 담당하는 분이요. 그분이 대신 가서 그런 모범들 모이고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로 정치 불가능하다. 그 시진핑 실각설에서 얘기하는 후진타오의 복수다. 거의 소설이다. 소설이다 이거죠. 심각한 소설이다. 군부가 쿠데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단언해서? 네, 단언합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지금까지 그 자료를 찾아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없어요. 이건 제가 학자로서 자료 다 찾아봤어요. 중국의 통치체제 그 책 쓸 때 그 옛날 소련, 동유럽 뭐 다 찾아봤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도 재밌게 본 강철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김프로? 네. 완투 나왔죠? 그렇죠. 네, 그냥 영화적 허구예요. 영화적. 그거 왜 불가능하냐? 예. 현재 사회주의 국가 뭐 쿠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도 그렇고요. 소련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모델인데 이것도 또 이제 좀 잘나쳐 하신 분이 계속 쓰는데 권력은 청구에서 나온다. 근데 제발 좀 그 얘기랑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권력은 청구에서 나온다. 그 청구는 당이 관리한다예요. 그렇게 연이었는데 하나만 빼고 얘기 공부 안 하시니까 1927년 87회의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산당과 국민당이 군벌을 친다고 합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1924년에 27년까지 제1차 국공합작. 근데 손문이 사망하고 장개석이 권력 잡으면서 공산당을 쳐버려요.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그걸 반성한 회의가 87회의예요. 1927년. 그걸 반성하면서 장찌어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히 당했느냐. 군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한 말이 권력은 청구에서 나오니까 우리 홍군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이 쌍으로 나오는 얘기가 당이 총을 관리한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군벌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비정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원칙이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원칙은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거라면 두 번째 원칙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화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중앙군사위원 주석제. 왜 주석제를 쓰느냐. 공산당은 아니에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집단주도 체제에서 표결합니다. 거기는. 표결하면 시진핑도 n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건 표결 안 해요. 주석이 책임져요. 왜 그러냐. 공산당이 군을 관리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중앙군사위원회는요. 그 정원이 없어요. 그 어떤 때는 5명일 때도 있고요. 마오쩌둥 시대 10몇 명일 때도 있어요. 지금 5명 체제인데 1명 빼고 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군이 주석이 바로 민간인이야. 마오쩌둥, 덩시아핑, 지금은 시진핑. 만약 이거를 공산당 중앙위원이나 정치국이나 여기처럼 집단주로 해버리면 당이 군을 통제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살아있는데 짱여사 부주석이 군권을 흡수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졌고 국가가 무너졌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산당
군 최고 기관인 중앙군사위원 주석 책임제인데요. 그 밑에 있는 지역들 있죠. 지역 부대, 네. 부서들. 예. 거기는 공산당 위원회의 통일 지도체제예요. 그것도 지도체제군요. 네. 얘기는 하면 중국에 이제 지역을 5개는 나눴거든요. 5대 정부라는데 동서남북 중앙인데 거기에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공산당 위원회가 먼저 꾸려져 있어요. 중요한 결정은 거기서 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 집행만 그 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같이 연결시키면 중국에는 모든 부대와 단위에는 공산당 있죠. 대장이 2명이 있어요. 예. 하나가 군사령원, 예. 군작전권, 그다음에 예. 정치위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소련에서 온 거거든요. 포리티컬 코미사르라고 해서 정치위원. 계급이 같고요.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공산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군사작전은 사령원이, 그다음에 정치 문제, 인사권은 정치위원이 대신 서명 같이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진핑 일각설에서 얘기하는 게 짱 여사라는 분이 북부군구, 중앙군구, 남부군구를 장악했대요. 자기 사람을 심었대. 저는 이걸 웃어서 너무 웃겨갖고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북부군구, 중부군구, 남부군구가 짱 여사의 휘하에 들어가려면 우선 거기에 있는 공산당 위원회 있잖아요. 10명 정도. 이게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당을 대표하는 정치위원과 사령원 2명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김프로님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그냥 믿으면. 그냥. 그다음에 요번에 우리 실패한 친이 쿠데타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나라 군사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김프로님 한번 세볼까요? 육사. 예, 육사, 해사, 공사. 3사관학교. 네. 또 뭐 있나요? 국방대학. 근데 국방대학은 재교육기관이라 아니고. 저것도 있습니다. 학군교라고요. 학군교가. ROTC. 어쨌든 뭐 10개 이하일 거 아니에요. 중국엔 군사학교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네. 45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린 육사 생각 딱 하니까 거기가 쿠데타 주로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선후배. 하나에. 네. 딱 거기다 이제 고등학교 동기까지 딱 모여버리면 네. 45개 학교 출신들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사령원과 정치위원은 같은 대학 출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일면식도 없는 사람 임명해요. 2년에 한 번씩 돌려요. 네. 결탁 못하도록. 그런데 무슨 장희우샤가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좋다. 자기 사람 심었다. 그러면 사령원과 정치위원을 다 심어야 되거든요. 몇 명을 심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시청자 재밌으라고 제가 하시는. 네. 중앙군사위원회 밑에 있는 장관급 부서만 15개 있어요. 그 15개의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있죠. 계급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15개에 2명씩이니까 30명. 그렇죠. 장관급 30명 장악해야 돼. 그다음에 5대 정구가 있어요. 거기도 사령원과 정치인이 있어요. 5대 정구에 2명씩 거기 10명. 2개 합치면 40명. 그다음에 4대 병종이 있어요. 육해, 공군, 로켓군. 거기 8명. 그다음에 그 4대 군종 병종. 앞에 건 군종인데 거기 뭐 전략 지원 부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4개 있어요. 거기 8명. 이렇게 하면 30명, 10명, 40명, 8명, 16명이니까 56명을 장악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공부해서 저 같은 전문가들 금방 알아요. 얼마나 헛소리인지. 근데 그렇게 장악하기 시작하면 시진핑이 모를 리가 없고 그걸 용서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말은 짱유사가 그렇게 자기가 임사권 이런 얘기는 이미 중국에서 공산당이 무너졌고 국가가 무너졌고 인민해방군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시진핑 그 실각설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포스트 시진핑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어요. 이제 2년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5년으로 끊으면은. 맞습니다. 2027년. 그래서 이제 2027년이 다가오면 후계 구도를 갑자기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뭔가 2인자 뭐 또 이렇게 물려줄 만한 사람들을 부상시키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응애푼정 서기장하고 시진핑 총서기가 잘못했다. 정치에선 가장 중요한 게요. 그게 법률 규정이건 아니면 엘리트들이 합의한 규범이건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걸 깬 거예요. 이걸 깼는데 다행히 베트남은 잘 넘어갔어요. 집단주체가 작동하면서 예를 들었죠. 중국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아까 퍼시픽 리포트에서 썼고 그 다음에 우리
김프로님 보셨는데 공산당 20차 당대에 예. 100만 뷰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중국 정치에 먹구름이 밀려온다. 제가 그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예상했던 거예요. 먹구름이 밀려온다.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건 시진핑의 권력력이 부른 중국 정치의 업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5년을 더 하는 거, 10년을 더 할지 5년을 더 할지 모르지만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조영남 교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죠? 예. 할 수 있는 데를 했는데 그거는 자제했어야 된다. 자제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먹구름이 몰려왔고 이제 그게 지금 소나기 오는 거예요. 시진핑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김프로님은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김프로님 5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세요? 지금으로선 모르죠. 모르죠. 예. 대신 우린 절차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중국도 그거와 비슷한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년 후에 누가 될지는 저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로서는 그건 의미가 가지려면 두 가지 때문에 누가 되는지 의미가 있고 하나 정책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이 나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이 나오면 정책이 바뀌어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근데 저는 두 개 다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되더라도 현재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미세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작년 7, 8월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파도치처럼.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거 계속 이어가면서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중국도 그래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권력 승계와 그 관련된 엘리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권력 승계에 관한 규범은 있다. 예.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태 보면 하나가 뭐냐. 단계적 권력 이양.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총석이 국가주석은 명예직이 갔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다음에 중앙대 주석인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총석이직을 먼저 물려주고 그다음에 중앙군사의 주석직을 물려준.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그 당시 뭐라고 했었느냐면 장쩌민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2년 16차 당대회 때 총석이를 물려줬어요. 후진타운테. 근데 중앙군사의 주석을 안 물려줬어요. 2004년에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두 주석 체제다. 여기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델이에요. 두 번째 모델은 전면이양. 후진타오가 2012년 18차 당대회 때 다 줬어요. 둘 중에 하나다. 네. 근데 굳이 예측을 한다면 저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시진핑 21차 당대회 2027년 안 무너날 거라고 좀 판단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 왜요? 왜냐하면 현재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라는 무슨 뜻이냐면 정치국 상무위원 최소한 총석이나 총리가 되기 전에 5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안 한 게 장쩌민이에요. 그때는 천안문 민주화운동 때문에 비상사태였으니까. 그래갖고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총석이를 됐기 전에 10년 전에 이미 뽑혔어요. 정치국 상무위원. 그래서 국가 부주석하고 중앙 부주석 훈련을 받아도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진핑과 리커창도 5년 전에 뽑혔고. 그렇죠. 근데 지금 20차 당대에 뽑힌 사람을 보면 총서기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총서기까지 감 중에서는 지방을 다스려 보지 않은 사람이 총서기 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조건 상해든 중층이든 가야 된다 이거죠. 다 해봐야 돼요. 네. 장쩌민은 상해 5년 해봤고, 네. 그다음에 후진타오는 티베트, 네. 예, 그다음에 귀주 해봤고, 네. 시진핑은 네. 복건성, 절강성, 상해 세 번에 이게 실수를 안 하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상해 없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나이를 보면 띵셰샹이라고 네. 그분이 1962년생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 상해 때부터 시작해갖고 시진핑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전문가예요. 그래서 중앙에도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그래서 재미난 게 이 양반을 갑자기 국무원 부총리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띵셰샹이라는 사람을 여태까지 당일만 했던 사람인데 공산당 전문가인데 갑자기 국무원 부총리를 시켰다 경제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진짜 이거 후계자로 세우려는 건가? 또 하나는 욕심 못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건가?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차이치라는 분이 하는 그런 당무를 관리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서기처 상무석이 시켜버리면 완전히 당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설과 아니면 후계자를. 예. 그러나 이 양반 하나가 유일하게 6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솔직히 개인적인 판단은 20차 당대에 딱 보고서 이건 플랜 B다. 이 사실을 대비한 거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된다라면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나 저는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물러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는데 지금 걸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바뀌셨어요? 예, 우선 바뀐 게 너무 지쳐 보여요. 시진핑이? 네. 그 건강 이상설 같은 것도 그것도 나오는데.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쳐 보인다. 근데 이거는 시진핑 주석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후진타오 때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지금 우리 김프로님 여기 3% 힘들잖아요. 경영하시고 이러냐고 뭐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근데 후진타오라는 분은요. 10년 전에 후계자로 결정이 돼서 정치국 상무위 10년 했어요. 그다음에 공산당 총석이 10년 했어요. 동안 20년을 했어요. 그 노동 강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는요.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면요. 15분 이내에 총석이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큰 나라에서? 네. 중국통 완화할 때 그거 다 얘기했는데 그럼 시진핑이라는 양반도 5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아서 13년을 했어요. 그 노동 강도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지 작년 하반기서부터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동시에 작년 제가 7, 8월에 정책이 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조정되는 걸 보고서 아, 양반 물러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전히 인터뷰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판단은 20차 당대회 때까지는 21차 당대회도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는 힘들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미세한 조정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아마 단계적 이양 방식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7년에 열리는 21차 당대회 때 이제 국가 주석하고 총석일은 전 누구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후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징시 당석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상해시 당석이 87세 규정이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 좀 있어도 그래도 누가 돼도 마찬가지. 그래도 정책 계속 이어질 거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군은 지금 군 개혁이 35년에 끝나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군은 자기가 관리하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장점인처럼 할 거다. 예. 그래서 단계적 권력이양 방식을 쓰지 않을까라는 거에 걸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학자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하도 궁금해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자, 서울대학교 조영남 교수님과 최근에 부각됐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는 이유와 또 그 속내 그리고 더불어서 시진핑 체제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중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전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국제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 지배를 숙명처럼 이고 사는 민족과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사회 그리고 국제 질서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가장 첩경은 그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가치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영남 교수님과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프로가 하고 있는 중국통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순서는 특별 순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통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